위생 및 관계법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영양사 이론 첫 시간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이제 이론 교재를 펼치신 분들이 저를 만나고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저희 잠깐 앞에 스케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이제 영양사 문제풀이 수업을 다 끝냈고요. 이제 대방고시학원에서는 문제풀이가 끝나면 이제 문운당 교재, 이론 교재로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시간으로 저는 이제 이제 위생 및 관계법규부터 이제 수업을 할 거고요. 제가 맡고 있는 과목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제가 오늘 이제 학원 측에 물어봤더니 또 이론만 수강하시는 분도 있다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이제 또 영양사 뭐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들은 또 다른 파트에서 말씀드리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은 우리 1교시 과목인 영양학 및 생화학 파트에서 이 기본 영양하고 고급 영양, 그 다음에 생화학 파트를 하고 있고요. 생애주기는 이금주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식품학 및 조리 원리, 그 다음에 식품 미생물을 제가 또 가르치고 있고요. 마지막 요거, 위생 및 관계법규 파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위생 및 관계법규는 지금 급식 파트하고 같이 있는 2교시에 있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급식 파트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위생 및 관계법규는 지금 문제가 몇 문제 정도 나오냐면요. 14에서 15개 정도가 위생 파트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7개에서 8개 정도가 법규 파트에서 나옵니다. 나머지 문제는 급식 파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토탈 최종 60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식품학 및 조리 원리 40개, 그다음에 이렇게 60개가 2교시에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수능 이후로는 이렇게 많은 과목을 시험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 볼 때는 중간에 밥 먹었어요. 밥 먹고 시험 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밥은 안 먹는 것 같아요. 밥은 먹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과목을 시험 보시기 때문에 시간 조절이라든가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수능 때 다 해보셨잖아요.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조절 잘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위생하고 법규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식품학에 대한 이론을 들어갈 겁니다. 그 식품학 파트나 영양학 파트 앞쪽에 제가 간단하게 이제 뭐 영양사 전체적인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이런 내용들 조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문제풀이에서 보신 분들은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우리 위생 파트부터 하겠습니다. 자, 식품위생 우리 교재 111쪽입니다. 자, 식품위생 파트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할 거고요. 문제풀이 앞쪽에는 핵심 이론과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주로 이제 간단하게 다루고 문제풀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문제 이론은 쭉 차근히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실 거니까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되고요. 위생은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식품 위생은. 그런데 문항수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좀 더 많았는데 이제 문제 숫자가 예전에는 300문제 가까이 됐는데 지금 220개이기 때문에 다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내용은 많은데 문제 수가 줄어드니까 우리의 굉장히 힘들죠. 마음이 힘들죠. 많이 나오면 공부를 많이 했으면 많이 나와줘야 좋은데. 그래서 위생이 굉장히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어요. 저도 가르치면서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떠들어야 되거든요. 계속 떠들어야 돼서 힘든 과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빨리빨리 이제 습득할 수 있도록 제가 집중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쫙 짚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짚어드린 대로 또 정리해드린 대로 잘 따라오셔가지고 너무 깊고 자세하게 하시지 마시고, 왜냐면 그러게 너무나 양이 많아요. 식중독만 해도 몇십 개, 이렇게 열 몇 개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잘 정리하시고 저랑 짚어가면서 형광펜 칠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문운당에서 교재를 만드실 때 이미 이제 이게
두 가지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에 빨간 표시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과 함께 여러분들은 별표 정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론 수업은 문제풀이보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과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단원은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자, 식품위생관리 파트에서는 우리 위생과 관련된 개념, 그 다음에 우리 위생법과 관련된 목적,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독성이라던가 독성 시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식품 미생물 파트에 들어가면 우리 이제 위생에 사실은 약간 미생물학인가? 라고 느낄 만큼 이 식품과 관련된, 근데 이게 이 식품 위생에 나오는 미생물은 막 요구르트 만들어주고 김치 만들어주고 이렇게 좀 좋은 균이기보다는 식중독 일으키고 감염병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뭐 식품을 썩게 하고 이런 식의 조금 위생, 그러니까 잘 관리하지 못하면 식품이 썩게 되고 거기서 균이 자라서 먹으면 우리가 배 아프게 되고 이런 것과 관련된 균주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미생물에 대한 내용도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미생물에 대한 내용을 앞부분에서 살짝 다룹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의 변질과 방지 부분을 보시면 이제 식품이 상하는 거 있잖아요. 상하는 거, 변질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아이고 상했다, 버려야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상하지 않게 우리가 조금 더 오래 먹어야겠다, 살균해봐서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변질을 방지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식중독의 의 부분이 살짝 나와요. 그래서 뭐 식중독 지수라든가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되어 있고 이제 그 다음 파트에 본격적으로 식중독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식품위생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 1번, 원문자 1번에는 우리 위생법에서 나오는 정의가 나와 있는데 5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식품. 식품이니까, 그죠? 식품위생의 정의. 두 번째는 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구. 네 번째는 용기. 다섯 번째는 포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그냥 식품 정도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식품 첨가물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식품을 어떤 용기에 담아서 먹잖아요. 그죠? 뭐 자연 상태로 막 이렇게 먹는 것보다 혹시 용기나 그다음에 포장을 싸서 건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식품을 담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위생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들이 정의에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WHO 정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부분에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 WHO에서는 식품 위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품의 생육의 동그라미, 생산, 그 다음에 제조. 그러니까 생육, 생산, 제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마디로 뭐 가축을 키운다거나 그다음에 식물을 키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산하고 제조하는 과정. 그 다음부터 이제 식품을 이제 제조를 가지고 왔으면 우리가 조리도 하기도 하고 또 만들기도 하고 가공도 하고 이렇게 제조를 한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 최종 어떻게 할 때까지 먹을 때까지, 그래서 섭취할 때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3가지를 확보할 거예요. 첫 번째는 안전성, 두 번째는 건전성, 세 번째는 완전 무결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 3개.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잘 보셔야 돼요. 생육, 생산, 그죠? 생육, 생산부터 제조 쭉 가서 어디까지 우리가 입속에 들어오는 섭취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 이렇게 이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식품위생이라고 합니다. 자, 요런 마음을 딱 가지고 공부를 하면 훨씬 더 공부가 재밌어요. 자, 식품이란 무엇을 말하냐? 모든 음식을 다 식품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가로를 보세요. 누구를 빼고?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빼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우리 약으로 먹는 거 있잖아요. 의약으로 섭취하는 거를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는 목적이 나와 있어요. 목적. 자, 목적은 우리 법규에서도 어차피 하긴 할 건데 이 목적은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목적 4가지, 4가지가 다 나누어져 있어요. 이걸 쭉 연결하면 한 문장에 대해서 목적이 되는데 위생법 1조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법령에는 목적이 제일 먼저. 이 법이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라는 뜻을 말하기 때문에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그러니까 위생상의 위해 방지, 그다음에 질적 향상을 도모한 다음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 마지막이 굉장히 큰 뜻이에요.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이게 위생법의 목적이다. 자, 그러면 식품의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식품에 위해를 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요소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장애 요인 뭐 이렇게도 말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 요소 또는 장애 요인.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인성, 그 다음에 외인성, 마지막 유기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식품 위해 요소 중에 내인성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찾아내면 돼요. 자, 내인성은 말 그대로 식품 안에 뭔가 위해 요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도 자연독 생각할 수 있겠죠. 독버섯에 독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자연독을 생각할 수 있고요. 자연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 그러면 동물성 하면은 갑자기 소돼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소돼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보거, 조개 이런 식으로 전부 대부분 어패류에서입니다. 자, 자연독은 다시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누고, 동물성은 다시 이제 대부분 누구다? 어패류다. 라는 거. 자, 식물성은 정말 많아요. 그렇죠? 제일 처음 여러분들 일반인도 모두 알고 있는 감자의 싹 솔라닌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식물성 이 자연독 성분들이 있어요. 우리 다 공부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자주 반복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잘 지켜보면 돼요. 그 다음에 고유의 생리작용 물질이라고 되어 있죠. 뭐 비타민을 이렇게 억제한다거나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항비타민 뭐 이런 아이들 물질들부터 해서 뭐 항갑상선, 항식이성 식이성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고유의 생리활성 물질 이런 물질들 생리작용 물질이 이제 내인성의 위해인자고요. 외인성은 밖에서부터 들어와서 식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위해를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외인성 위해인자 먼저 읽어보시면 식품의 원재료 자체에는 함유되어 있지 않으나 채취, 제조, 가공, 저장, 조리, 운반, 진열 등의 과정 중에 외부로부터 혼입되거나 이행된 유독물질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외인성, 밖에서 들어오는 친구들은요. 생물학적과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생물학적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아이들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겠어요? 뭐 세균이라든가 세균성 식중독 일으키는 세균이라든가 감염병 일으키는 세균이라든가 뭐 세균과 관련된 거든가 뭐 곰팡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곰팡이도 그다음에 경구감염병, 식중독 이런 거, 인축공동 감염병 전부 다 생물학적 요인이고요. 화학적 요인 보시면 의도적 첨가물과 비의도적 오염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뭐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전부 다 화학적인데 의도적이냐 비의도적이냐라는 뜻인데, 의도적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어넣었다 이 말이고, 비의도적은 내가 농약을 집어넣은 걸 먹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재배 과정 중에 농약을 뿌렸고 거기로 인해서 섭취한 사람에게 농약이 들어갈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비의도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도적으로 넣은 나쁜 첨가물들, 그 다음에 비의도적인 친구들 보면은, 그리고 이런 거 여러분도 아시죠? 컵라면에 뜨거운 물 넣고 뭐 전자레인지 돌리지 마세요 한참 난리였잖아요. 그렇게 돌리면 컵라면에 있는 용기를 만들었던 그 성분들이 라면 국물 속으로 들어오게 되잖아. 이런 식으로 용출되는 것들도 전부 다 화학적 위해 요인에 들어가요. 자, 유기성은 조금 낯선 친구인데 여러분들 한번 먼저 설명을 보시면,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등의 과정 중에 생성되거나 식품을 섭취한 후 체내에서 생성되는 유독 유해 물질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A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B를 먹어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둘 다 들어있는 어떠한 식품에서 뭐 저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조리를 하잖아. 뜨거운 데다 튀긴다거나 아니면 발효 과정을 거친다거나, 그러면 뭐가 되냐면 얘 둘이 만나서 뭔가 씨를 만들었는데 이 씨가 뭐야?
발암 물질이야. 이러면 어떻게 이거 얘 둘로 만들었지만 얘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얘를 통째로 어쨌든 안 먹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아크릴아마이드 우리 감자튀김 좋아하시잖아요. 감자튀김에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성질이 들어있어요. 그 성분이. 근데 이게 감자 속에 있는 거를 감자를 삶아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감자를 튀김을 해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온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 당 성분이랑 그다음에 아미노산에 있는 성분이 만나가지고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이런 성분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삶아 먹어야죠. 그런데 사람이 알잖아요. 감자튀김 한번 먹어본 자가 햄버거 집에 가서 감자튀김을 안 시켜 먹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한번 먹어봤는데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저 맛이 무슨 맛인지 아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냐 아예 안 만들 수는 없으니까 조금 적게 나오도록 뭐 저가 튀김 온도도 좀 조절하고 감자를 튀기기 전에 어떻게 좀 하고 막 이런 식으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유기성 인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유기성 인자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애 요인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내인성 같은 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독성 검사 한번 봅시다. 자, 독성 검사는 우리가 첨가물 파트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모르는 A라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그 물질을 인간이 먹었을 때 어떠한 해를 끼치느냐의 독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인간한테 하는 사람은 없죠. 쥐부터 해서 이런 실험 동물을 거치게 되잖아요. 이런 독성 검사를 해서 최종 인간이 먹었을 때 이거 이상은 먹으면 안 돼라는 함량을 정해야 돼요. 그런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독성 검사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반 독성 시험과 특수 독성 시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일반 독성 시험을 다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급성, 우리가 반수치사량이 나오는 파트죠. 급성 독성 시험, 그 다음에 아급성 독성 시험, 만성 독성 시험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세 개. 특수 독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부분이 변이원성. 그 다음에 변이원성 말고 뭐 발암성이라던가 이 물질이 이제 이 둘은 사실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발암이라는 것은 정상세포가 있는데 뭔가 어떤 과정으로 변이가 일어나 돌연변이할 때 맨날 하는 얘기 똑같아요. 선생님도 좀 버전을 바꿔야 되는데 거북이가 닌자 거북이 되는 거 이거 아시죠? 닌자 거북이 아시는 세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거북이하고 닌자 거북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돌연변이 노래도 있잖아요. 돌연변이 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변이가 되면 다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세포가 변이된 이상세포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발암을 유발하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최기형성이라고 있어요. 최기형성은 이제 일반인들보다는 임신을 한 여성분의 경우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식품으로 인해서 이 물질로 인해서 기형아를 유발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독성 시험은 이렇게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급성 독성 시험부터 쭉 줄거어 가면서 볼게요. 자, 급성 독성 시험에서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건 반수치사량이에요. 자, 반수치사량은 말 그대로예요. 숫자 반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마리를 시험하면 50마리가 죽는 양이고 200마리를 시험하면 100마리가 죽어요. 근데 이게 시험 나올 때 항상 보기에 그러면 그거를 다시 숫자적으로 바꾸면 50%가 되잖아요. 50%. 그럼 50%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50마리가 죽는 양 이런 식으로 해서 수험생은 낚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지금 빨리 풀어야 되잖아. 우리가 문제 1분에 하나씩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사 문제가 굉장히 지문이 길고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게는 보통 우리가 공무원 시험은 1분에 하나로 책정이 되어 있고 지문도 길어요. 근데 그렇게 푸는 것하고 달라요. 여기는 220문제지만 시험 시간은 220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바쁘다 버려요. 그러니까 50마리에 동그라미 쳐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50%에 50마리면은 뭐 1000마리 시험했는데 50마리 이렇게 하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50%다 이거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급성 독성 쭉 보시면 실험 동물에서 1회만 투여한다 체크. 한 번만 투여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단계적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투여한다. 단계적 옆에다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투여한다라는 거. 그건 너무 사실 당연해요. 고농도로 투여했어요. 그러면 50%만 죽어야 되는데 100마리 다 죽어봐요.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죠? 다 죽어버렸어요. 실험동물이 반만 죽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농도에서 고농도. 자, 기간은 1에서 2주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시를 할 때 반수치 사량은 어떻게 한다? 실험동물 킬로그램당 1kg당 미리그램 또는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약을 규정할 때 독약과 극약과 보통약이 있어요. 그러면 요 기준의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독약은 30mg per kg 이하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약은 300mg per kg 이상입니다. 그러면 극약은 어느 여기 30부터 300 사이입니다. 이렇게 사이가 돼요.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극약이 독약보다 더 세다라고 생각하시는 확률이 전 처음에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극악 무도한 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극악 무도한 놈 그러니까 약간 느낌상 극악이 더 셀 것 같은데 독약이 더 세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약이 제일 약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숫자를 보시면서 하나 더 설명할 거 반수치 사량이라는 것은 숫자가 작을수록 독성이 세다.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숫자가 적어질수록 그 말은 뭐냐면 똑같이 50마리를 죽여. 그러니까 50%를 죽여. 50마리면 헷갈린다. 그러면 실험동물의 50%를 죽이는데 이 독은 A라는 독은 10개만 넣으면 죽어. 근데 B라는 독은 2개만 넣으면 죽어. 이러면 어떻게 해? 2개만 넣은 놈이 훨씬 독성이 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작을수록 독성이 세다. 요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번의 LD50 값이 작을수록 독성이 강한 별표입니다. 자, 악읍성 독성 시험은 너무 간단해요. 우선 첫 번째 뭐냐면 실험동물에다가 그러니까 그 실험한 동물에 그러니까 내가 악읍성 독성 시험을 얼만큼 할 것이냐 기간을 어떻게 정한다? 시험 동물의 수명. 얘가 1년을 살아. 그러면 1년에 10분의 1.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야. 그러면 10분의 1이면 얼마? 36일 정도 되잖아. 이런 식의 이렇게 수명 동물의 10분의 1을 시험한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악읍성 독성 시험은 요 만성 독성 시험의 투여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예비 시험 단계다. 요렇게 아시면 돼요. 자, 3번에 있는 만성 독성 시험이 중요합니다. 자, 만성 독성 시험은 훨씬 더 오랜 기간, 1, 2년 정도, 1, 2년 정도 밑줄. 오랜 기간에 따라서 실험 동물에게 경구 투여를 하게 돼요. 경구 투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구할 거냐면요. 최대 무작용량을 구할 거예요. 자, 최대 무작용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X축이 양. 뭔가 투여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양이 이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Y축에는 뭐냐면 생체 반응. 자, 양을 증가함에 따라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곡선이 있어요. 그럼 곡선을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럼 이 곡선에서 보시면 0이 계속되다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역치값이라고 하는데 요 역치값 처음에 양을 하나도 주지 않았을 때부터 역치값에 이르기까지 이 Y축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은 뭐냐면 요만큼 먹어서는 내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좋게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뭐예요? 무작용이잖아요. 무작용.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작용 구간이에요. 이만큼 먹어도 그러니까 여기만큼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작용, 아무 무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최대가 여기가 뭐겠어요? 당연히 무작용을 일으키는 구간이지만 이 중에서도 최대 무작용량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이게 최대 무작용량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최대 무작용량보다 계속 양을 늘려가면은 뭔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요쯤 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중독이 일어났어요. 아시죠? 너 중독됐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중독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 이 중독이 일어나는 요 지점, 요때 양을 뭐라고 한다? 최소 중독량. 여기서부터 이상은 뭐냐면 이제 중독 상태예요. 우리 중독 아시잖아요. 그래서 너 무슨 그 약 중독이야 이렇게 말하잖아. 여기에 최소 중독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쯤 이제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먹었어.
이쯤 되니까 뭐 했어요? 죽었어요. 아침부터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사망했어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게 된 요 값은 뭐냐면 최소 치사량이 되는 거예요. 최소 치사량. 그러니까 반수 치사량과 최소 치사량은 다르겠죠. 자,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값이 여기 이상은 다 죽어. 그렇죠? 여기 이상 계속 양이 늘어나면 다 죽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이 값 이상, 이 값까지, 이 값부터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최소 치사량.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최대 무작용량이 무슨 의미인지 최소 중독량, 최소 치사량 한번 정리했어요. 자, 그렇게 동물에게 최대 무작용량에 대한 내용을 보세요. 동물에게 일생 동안 계속적으로 투여해도 아무런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동물의 동그라미 치세요. 동물, 형광펜 칠하던지. 자, 이 최대 무작용량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은 동물이에요. 인간에게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자, 계속 먹여봐. 야, 너 먹어봐. 너 먹어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물에게 실험을 한 게 최대 무작용량이에요. 그래서 동물 킬로그램당 미리그램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동물한테만 의미가 있잖아. 인간에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사람의 일일 섭취 허용량입니다. 자, 일일 섭취 허용량도 시험에 잘 나와요. ADI 값이에요. ADI. 그래서 Acceptable Daily Index. 그래서 매일매일 먹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극한 상황이에요. 뭐냐면 내가 이 A라는 식품은 어쩌다 먹는 사람이 있겠지만 나는 매일매일 먹어. 그러면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먹어도 하나도 영향을 주지 않는 그 양을 결정해줘서 알려주는 게 의무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일생 동안 섭취해도 어떠한 건강장애가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독성 물질의 양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나요? 먼저 1번 구해야 되는 게 뭐라고? 최대 무작용량. 그래서 ADI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선 최대 무작용량을 구해야겠죠. 우리가 실험동물이라고 동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적용을 하잖아요. 최대 무작용량을 구한 다음에 뭔가를 곱하고 본인의 몸무게를 곱하면 ADI 값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뭔가를 곱하고 부분이 뭐냐면 안전계수입니다. 자, 안전계수를 곱해줄 거예요. 자, 안전계수를 곱해줄 건데 어떻게 곱해주느냐. 우선 동물과 인간 간의 종 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10분의 1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얼마를 더 곱할 거냐면 저는 예를 들어 여자고 애를 낳았고 이러고 쟤는 애기고 저기는 노인이고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쟤는 남자고 이런 다 다르잖아요. 사람만의 차이. 그래서 10분의 1. 즉 토탈 100분의 1을 곱해줘요. 근데 보기에 100분의 1을 곱해준다라고 쓰거나 100으로 나눈다라고 쓰는 같은 말이에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헷갈리나 봐. 100으로 나눠줘도 돼요. 이렇게. 이거 100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이거 100분의 1을 곱하는 거하고. 자, 그렇게 해서 안전계수가 얼마냐? 그러면 100이라고 하면 돼요. 자, 안전계수는 종 간의 감수성 차이 10분의 1. 사람 간 차이, 그죠? 건강한 사람, 안 건강한 사람, 노인과 어린이, 임산부. 이걸 고려해서 100분의 1을 곱해준다. 자, 그래서 5번에 ADI 값이 나와 있는데 그거 별표.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우리 살균제 계란 그거 파동 났을 때 계란에 이제 살균제 써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게 나자마자 제일 먼저 물어봤던 건 뭐냐면 그래서 내가 달걀을 하루에 2개씩 먹었는데 괜찮냐 이거예요. 그게 식약처에 제일 묻고 싶은 말이잖아. 내가 나는 매일매일 달걀을 먹는데 나 괜찮아? 이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위해 요소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때 식약처가 발표하길 너는 매일매일 뭐 몇백 개씩 먹어도 괜찮다 막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렇게 안심을 시켰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실험을 근데 이제 썼던 항생제들이 이제 살균제, 항생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쁜 물질들이 이렇게 검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식약처에서도 되게 당황을 했었죠. 그 파동이 크게 나면서. 자, 이렇게 독성 검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번째 변이원성 시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변이원성 시험은 저기 것처럼 특수 독성 시험 중에 하나인데 변이원성, 발암성, 체기형성이 있습니다. 변이원성 옆에다가 하나 적어볼까요? 변이원성에는 다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변이원성 다시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에임스 테스트입니다. 에임스법. 자, 두 번째는 체외 염색체 이상시험.
세 번째는 체내 소핵 시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이원성, 그러니까 독성 검사에서 특수 독성 파트에 변이원성 검사가 있는데 여긴 다시 셋으로 나눠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다? 요 에임스 테스트가 중요합니다. 자, 에임스 테스트는 무엇인가?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줄게요. 우선 에임스 테스트는 이렇게 인체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험실적으로 하는 거예요. 실험해가지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생화학 시간이나 생리학 시간에 배운 적 있을 텐데 인비트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에임스 테스트는 그리고 이제 미생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실험을 할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아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 미생물을 누구를 쓰냐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살모넬라를 써요. 살모넬라. 요 살모넬라 타이파이 비리움은 우리가 이따가 배울 거지만 살모넬라 식중독 원인균인데 요 살모넬라 식중독을 가지고 이 균을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요 살모넬라 식중독이 뭐가 있냐면 히스티딘이 없이는, 그러니까 히스티딘이 꼭 있어야만 증식을 할 수가 있어. 요런 친구예요. 얘를 골라. 가지고 여기에 배지애가 어떻게 하냐면 A라는 배지애는 그러니까 히스티딘이 없어요. 마이너스예요. 없는 배지. 그럼 이 살모넬라를 키우면 배지애 균이 자라냐 못 자라냐? 못 자라죠. 근데 요 B라는 배지애는 뭐냐면 우선 히스티딘이 없어요. 히스티딘이 없는데 여기다가 누구를 넣어주냐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독성 물질 X를 넣어줘요. X. 여기다 X를 딱 집어넣어줘요. 배지에다가. 그리고 똑같이 살모넬라를 양쪽으로 키워봐. 그러면 사실은 둘 다 안 자라야 돼요. 왜? 히스티딘이 없잖아. 근데 만약에 이 X라는 물질의 변이원성, 그러니까 뭔가 돌연변이 일으키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 친구한테 작용을 해서 요 히스티딘이 없는데도 균이 증식을 하게 돼요. 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요 X가 변이원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내용이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방법이 에임스 테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식품과 미생물 봅시다.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식품 미생물 시간에 조금 자세히 배울 거예요, 어차피. 근데 기본적인 내용들은 쭉 동그라미 치고 갑니다. 자, 우선 곰팡이와 효모와 세균이 나옵니다. 자, 곰팡이, 효모, 세균 옆에다가는 하나 적어보세요. 저 옆에다 적어놓으면 우선 곰팡이가 있잖아요. 자, 곰팡이는 무슨 세포냐? 진핵세포다. 그리고 세포가 많아. 그죠? 다세포. 다음에 효모는 진핵세포인데 세포가 딱 한 개예요. 그래서 단세포. 마지막에 세균은 진핵, 진핵은 뭐예요? 진짜 핵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핵은 원시핵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핵세포고요. 세포의 정확한 형태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개수도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굉장히 하등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세균보다 효모가 더 고등하고 효모보다 곰팡이가 더 고등해요. 고등할수록 훨씬 더 진짜 핵을 가지고 있고 세포수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균이 이 세균성 식중독이 90% 가까이 차지해요. 세균은 굉장히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는 우리의 위생에서 가장 중요한 미생물은 세균이에요. 자, 곰팡이 보시면 진핵세포죠. 진균류에 속하고요. 자, 실모양의 균사. 이렇게 실모양의 곰팡이는요. 이렇게 실모양의 균사로 뻗쳐나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사상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다가 하고 여기다가 뭐 정낭에 있고 옆에 위에 이게 지금 대충 아스퍼질러스 속의 그림인데요. 그죠? 이런 부분을 균사체라고 하고요. 이쪽을 자실체라고 해요. 여기를 균사체라고 하고요. 여기 열매, 프루트 부분이어서 자실체. 그럼 여기 위에 포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포자가 우리 그러니까 빵 같은 거 놔두면 위에 이게 잔디밭처럼 생기잖아요. 이렇게 보신 적 있죠? 난 본 적이 없는데 또 오늘 또 식탁에 빵을 놔두면 식빵 하나 놔도 돼요. 그리고 며칠 놔두면 돼요. 버리지 말고 가만히 놔두면 거기에 곰팡이가 펴요. 그러면 이렇게 까만색이라던가 녹색 같은 거 피게 되잖아요. 피면 위에 이렇게 포자가 있고요. 그들이 날아가서 다른 데 들어가면 또 거기서 번식을 하고 이렇게. 자, 그래서 자실체와 균사체의 집락의 이름 보세요. 콜로니. 자, 콜로니 기억해 두세요. 콜로니. 영어로는 콜로니.
우리나라 말로는 다시 집낙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집낙이라고 하면 아 이게 콜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균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균사로 증식을 하고 포자가 날아가서 증식한다고 하죠. 포자로 증식하는 방식이에요. 자 곰팡이는 굉장히 호기적인 친구예요. 산소를 매우 좋아해. 식품이 있잖아요. 그럼 식품의 겉면에 자라겠죠. 속이 자라지 않아요. 겉면에 자라요. 자, 그다음에 pH는 약간 낮은 거 좋아해. 약간 산성, 약산성. 그래서 4에서 6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우리 최저 수분활성도. 자, 곰팡이가 생육하는 데 있어서 그 식품의 수분활성도가 얼마 이상은 있어야 되냐? 자, 수분활성도가 얼마 이상은 있어야 된다? 0.8 이상은 있어야 돼요. 0.8이 최저입니다. 이게 곰팡이고요. 그 다음에 효모는요 0.88입니다. 이게 효모. 세균은 0.9입니다. 이게 세균. 자 그래서 0.8 이상은 있어야 곰팡이가 자랄 수 있고 효모는 0.88, 세균은 0.9입니다. 그러니까 수분을 낮추면 누가 제일 먼저 못 자라냐고 딱 생각해봐요. 세균이 제일 먼저 못 자라요. 수분이니까 건조식품에서는 곰팡이는 잘 자랄 수 있어요. 버티면서 조금은. 세균은 아예 못 자라요. 수분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세균은 0.9, 효모는 0.88 이상 있어야 되고 곰팡이는 0.8. 자, 그래서 일반 곰팡이는 0.8이고요. 곰팡이 중에 내건성 곰팡이라고 해서 건조한 상황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은 0.65 이상, 0.65에서도 자라요. 이 친구. 이거는 예외예요, 예외. 근데 여기 같이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건성 곰팡이는 0.65, 일반 곰팡이는 앞에 내건성이라는 표현 없으면 0.8. 자, 곰팡이는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좋아하고요. 곰팡이가 자라면서 독소를 만들어내는 곰팡이가 있어요. 그 독 이름이 곰팡이 독. 영어로는 마이코톡신입니다. 자, 곰팡이 독은 뒤쪽에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곰팡이는 우리가 된장, 간장 이런 장을 이용한다거나 술을 만든다거나 이럴 때 전부 쓰이기도 합니다. 또 치즈. 그래서 우리 까망베르 치즈, 로케폴트 치즈 이런 치즈들 있잖아요. 이렇게 발효하는 치즈들의 원인균이기도 해요. 자, 효모는 진핵세포의 고등생물로 진균류에 속하고요. 자, 출하로 증식해요. 출하법. 배우신 적 있죠? 이렇게 효모 동그랗게 생겼으면 효모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살짝. 그럼 여기 위쪽에 이렇게 이렇게 새끼가 생겨요. 이렇게 꼬마가. 그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렇게 좀 더 커져요. 그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렇게 엄마만큼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잘라져요. 그래서 여기 출하를 해요. 이거 버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엄마 세포에서 모세포, 이 친구를 딸 세포 이렇게 도토셀 이런 마더셀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출하법이라는 거 통성, 혐기성, 산소가 있어도 살 수 있고요. 산소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누구는? 효모는. 자, pH 약간 낮은 곳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곰팡이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AW, 즉 수분활성도는 0.88 이상이 돼야 되고요. 여기도 예외가 하나 나와요. 0.60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뇌삼투압성 효모입니다. 뇌삼투압성 효모. 얘는 0.6에서도 버티고 자라. 그러니까 이 친구는 0.6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식품화학 때 제가 다시 가르쳐 줄 건데 0.8 정도가 수분활성 0.7에서 0.8 정도 어느 정도냐면 건조 과일이지. 과일 말린 거. 그러니까 0.6이면 얼마나 수분이 없는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잼 같은 거 이런 식품에 자란 아이들이 이런 친구들이에요. 자, 효모는 병을 일으키고 이런 아이들은 거의 드물고요. 부패도 많지 않고 대부분 발효, 술을 만든다거나 빵을 만든다거나 이런 데와 관련돼 있어요. 자, 세균은 위생상 가장 중요한 미생물이고요. 원핵세포를 가진 하등 미생물로 분열균류, 방식이 분열하는 방법으로 세균이 자라요. 자, 그래서 세균은 어떻게 자라냐면 세균이 몸은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져요. 그래서 하나, 둘이 되고요. 다시 각각 잘라져서 하나, 둘, 셋, 넷이 되고 다시 이렇게 잘라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 됩니다. 그쵸? 하나, 둘,
넷, 여덟. 하나, 둘, 셋, 넷은 아니에요. 요거 잘 보니까 뭐예요? 2의 n승으로 올라가죠. 2의 n승으로 올라가서 쭉 가면은 요거 하나 단계당 얼마나 걸린다. 예를 들어 대장균이다 하면 20분 정도 걸려요. 또 20분, 또 20분. 그러면 한 마리에서 두 마리 되는데도 20분이 걸리지만 쭉 가다가 얼만큼이냐면 512마리예요. 근데 512마리가 전체적으로 딱 잘라지겠죠. 그럼 얼마가 돼요? 20분이 지나면 1024마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첫 번째 스타트 할 때는 한 마리에서 두 마리지만 시간이 지나서 500마리가 됐을 때는 똑같이 20분에 1000마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분열법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2의 n승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또는 대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세균이 굉장히 무서운 것은 앞에 처음에 이렇게 자라려고 할 때 잡아버리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속도가 늘어나서 번식이 시작되면 증식하게 되면 잘 얘를 잡기가 어렵죠. 끓여야 돼요, 이제 무조건. 자, 이런 게 세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균의 형태는 동그라미 구균, 막대기 간균, 나선균 이렇게 꼬부라진 거 나선균이라고 하고요. 세균은 크게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일 헷갈리는 게 그람 양성이냐 음성이냐 자꾸 나오니까 모든 미생물을 그람 양성과 음성으로 구분한다고 생각하는데 세균만 분석해요. 효모를 갖다가 그람 양성 이런 표현 자체가 다 틀렸어요. 그래서 세균을 그람 양성과 우리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는 것처럼 균을 양성과 음성으로 구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양성은 무슨 색이냐면 스테이닝을 하게 염색을 해서 보면 보라색. 꼭 기억해 두세요. 음성은 염색해서 보면 무슨 색? 적색입니다. 빨강색이 나타나요. 그럼 염색을 해서 얘가 세균이야 지금 이 막대기균이야. 근데 얘는 지금 그람 양성인지 음성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럼 얘를 염색을 해봐. 그랬더니 보라색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그람 양성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세대 시간 되게 짧아요. 대장균은 15에서 20분이잖아요. 그 장염 비브리오 같이 비브리오 중에서도 이제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일으키는 그 친구는 세대 시간이 거의 11분 막 이렇게도 돼요. 근데 그런 세대 시간은 어떤 환경이냐면 최적 조건. 그러니까 온도도 되게 좋고 물도 많으면서 영양분도 많고 이러면 최적 조건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럴 때 많이 자라는 거예요. 자, 얘는 그 밑에 바실러스 속, 클로스트리디움 속은 내열성 표자를 가진다. 별표. 자, 우리 식품위생학에서 전체 내용을 통틀어 가지고 포자를 만드는 균, 그러니까 포자를 형성하는 균은 단 2개만 있어요. 단 2개. 누구? 바실러스와 클로스트리디움. 요 2개만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영역에서는 요거 2개만 나와요. 요거 2개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미생물과 관련된 문제 중에 이 균은 그 균은 예를 들어 살모넬라 식중독이야. 근데 이 균은 포자를 만드는 균이다. 무조건 틀려. 그냥 1초 만에 풀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1초 만에 풀고 다른 문제 고민하는데 거기다 시간을 쏟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포자를 만드는 균은 요 2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세균은요, 중성 pH를 좋아하고요. 최적, 그러니까 얘는 최저 0.9 이상은, 0.9가 이상은 있어야 되고요. 0.96에서 0.99 사이, 요 사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수분이 촉촉한 이런 상계. 그러니까 우리가 0.99 정도는 누구냐면 뭐 생선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과일은 세균이 잘 못 자라요. pH가 낮아서. 근데 뭐 여러 가지 생선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들은 0.96 이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세균이 좋아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1 있죠. AW가 1은 누구예요? 물이에요. 물만 1이에요. 물. 이것만 1인 거예요. 그러면 그럼 선생님 물에서 더 잘 자라겠네요. 그러니까 1이면 제일 잘 자라겠네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을 틀린 보기로 자주 나오는 거. 물에는 물 이외에는 영양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물에서는 균이 안 자라요. 그래서 AW가 1인 물에서는 아예 미생물이 증식하지 못하고 0.99999999999 그러니까 식품이라는 것은 물보다 무조건 수분 활성도가
아주 조금은 낮기 때문에 0.9999까지는 되지만 물은 1은 안 돼요. 절대. 자,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중원균, 저온균, 고온균으로 나눌 수가 있고 세균은 누굴 좋아한다? 단백질, 동그라미. 단백질성 식품을 좋아해요. 자, 바이러스 보세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크기가 가장 작아요. 자, 요즘은 너무 일상적으로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서 근데 바이러스는 굉장히 무서운 이제 미생물이죠. 그래서 우선 크기가 가장 작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용기 중에 채반 같은 거예요. 채반에 다 걸러 보셨죠? 그러면 뭐 흙이나 모래를 걸렀다 그러면 물은 빠져나가고 위에 모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균도 마찬가지로 세균, 효모, 그 곰팡이 같은 애들은 큰 애들은 여기 위에 다 걸러져요. 그러니까 걸르면 균을 제거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는 빠져나가요.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얘를 걸러내기도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특징은 그러니까 미생물 중에 제일 작은 것도 바이러스고요. 그 다음 독특한 특징이 있죠. 기생을 해요. 혼자 자라지 못해요. 혼자 내가 증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누군가 호스트가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기생을 하게 됩니다. 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식품 내에서 증식하지 못해요. 이 부분이 보기로 자주 나옵니다. 우리 세균은 식품에서 증식을 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 있고 그 식품을 내가 먹어서 식중독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식품 내에서 증식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을 부패시킨다거나 그러니까 식품을 썩게 한다거나 식품을 변질시킨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해요. 이 바이러스는. 여러분들이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있다 보니까 착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얘는 기본 개념 뭐냐면 기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식품의 기생해서 뭔가를 대사할 수 없잖아요. 하다못해 세균 하나한테도 기생을 할 수 있는데 얘는 식품에서는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애가 아니니까.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중에 DNA나 RNA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고요.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외곽 단백질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프로테인 코트라고 우리 추우면 코트 입잖아요. 그 코트예요. 프로테인 코트를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이제 엔벨롭이라고 그래서 외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외피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유전 정보인 DNA와 RNA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대사체계를 가질 수 있지 않는데 하나만 가지고 있다는 점. 광학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아요. 전자 현미경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동물, 식물, 미생물과 같은 생물 세포를 숙주로 합니다. 자, 밑에다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항생제에 대해서 감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감수성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항생제를 처리해도 항생제라는 것은 세균을 죽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항생제를 처리해도 감수성이 없어요라는 건 죽지 않아요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